저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쓴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이 책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책 제목 보면 좀 부정적이죠? 책 내용은 역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특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알아. 하지만 당신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로운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챕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특별하다는 착각. 두 번째는 불행은 삶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착각. 세 번째는 타인은 지옥이라는 착각. 네 번째는 삶은 무한하다는 착각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책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요. 저 또한 그 열풍에 힘입어서 책을 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책이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책이고요. 이번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연작이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복제하는 책은 아닙니다. 작가로서 경계하는 부분이 자기 복제되는 책을 쓰는 거거든요. 새로운 컨셉으로 이번에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자유롭고 의미있게 사는 삶입니다. 기존 책들보다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Q&A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셀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자존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짜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성적표가 있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외부적인 인정이나 칭찬을 갈구하는 거죠. 돈이나 명예, 지위,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나는 인류대학 출신이야. 나는 연봉이 높아. 나는 남들보다 예뻐.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자존감은 타인과 타인의 시선에 비춘 성적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있더라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요. 반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들과 있더라도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수용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예쁘게 보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유능하다는 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는 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가짜 자존감은 이 두 개의 축이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자존감은 이 두 개의 축이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은 앵스럽죠. 내가 바보라고? 왜? 어떤 면에서? 넌 왜 이렇게 무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3박 4일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면이 바보스러웠을까? 내가 저 사람이랑 만났을 때 뭘 실수를 했을까? 지금도 바보 같아 보일까? 바로 이런 분들이 가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혹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인 거죠. 내가 남들보다 잘났어, 특별해, 소중해, 이런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저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꽤 잘했단 말이에요. 전교 등수 5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압니다. 저도 제가 재수 없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이름이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반에서 26등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인 등수여서 압니다. 저도 제가 재수없다는 거 되게 우울하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어이어이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과대학에 가니까 여전히 저보다 머리 좋고 잘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고만고만 비슷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보다 훨씬 잘 사는 부잣집
친구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조금 열등감에 젖어서 대학을 다닌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편하게 다녔을 것 같아요. 니네 아버지가 어느 뭐 기업 사장이야? 좋겠다. 너희 아빠가 종합병원 원장님이셔? 좋겠다. 요 정도? 네. 아무튼 그때 어려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만약에 내 삶에서 뭐 불행해지고 싶다. 남들과 비교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 위치에 못남이 보이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내 주변에 많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은 나는 특별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잘났어, 이런 메시지를 강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해야 한다 라는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스스로한테 심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에 강박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SNS는 바로 이런 것을 하라고 펼쳐놓은 무대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요, 내가 평범하면요, 그냥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특별해 보이기 위해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생기죠. SNS 보면은 팔다리 같은 거 막 늘려갖고 보정해서 올려놓으면 너가 되겠냐 막 이런 거 댓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는 나의 실제 자아는 이만한데 이상적 자아는 막 이런 거죠.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발버둥을 쳐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SNS에서는 뭘 올리나요? 내가 못난 거, 불행한 거, 뭐 이런 거 올리지 않죠. 내가 잘난 순간, 행복한 순간, 이런 최고의 순간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SNS는 어쩌면 기획되고 연출된, 과장이 된 이미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예 거짓된 삶을 연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연출이 드러나서 뭐 문제가 돼서 뭐 사회적으로 뭐 매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SNS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죠. 회사에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윗사람이 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부터 나오죠. 사실 죄송한 거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가면을 쓰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NS 상이건 일상생활이건 우리가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의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두터운 가면을 쓰고 살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초진 환자분들께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을 싫어하시나요? 이거 대답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세요.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거거든요. 누군가에는 자식이 되겠고, 누군가에는 돈을 열심히 추구하는 삶이 되겠고,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요. 역시 여기에 대한 대답 또한 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긍정적 자기 확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특별해야 돼, 나는 잘나야 돼, 이것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85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85점도 괜찮은 점수잖아요. 하지만 나는 100점을 못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85점이란 점수에 기쁨이 없죠. 강박적으로 100점을 맞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되니까 사는 게 힘들겠죠.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이렇게 특별해야 해, 잘나야 해, 이렇게 높게 잡게 되면은요, 이 삶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못난 사람이라는 자괴감,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100점 맞은 게 대단한 거지 100점 못 맞은 게 못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100점을 못 맞은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린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외래에 오신 분이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대기업에 입사하면 내 인생이 승승장구로 다 풀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열등감에 휩싸이더래요. 대기업에 들어온 사람들 학벌이 다들 후덜덜 하더랍니다. 게다가 일머리도 좋아서 일도 잘하더랍니다. 사는 형편도요, 많이들 여유가 있어서 결혼할 때 보면은 시작점이 다르더랍니다. 그분은 다시 열등감과 자괴감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실은 그분의 삶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눈에 안 보이고 남들의 잘난 것, 거기에 대비된 나의 못남, 이거만 보다 보니까는 삶이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다 고통을 겪어요.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자식을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키움에 이만한 기쁨과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는 얼만큼 있을까요? 저는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삶에 있어서 이만한 기쁨이 있다면은 누구나 다 고통은 이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고통이 덜했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을 빌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라고 하죠.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 네 가지 고통을 불교는 얘기하죠. 그리고 인생은 이 고통과 더불어 가는 거다,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살아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고통은 당연한 거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보자.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보자.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어쩌면 가상일 수 있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힘들 때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죠?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도 안 보이고요. 타인도 안 보이게 됩니다. 나의 못남과 나의 무능, 나의 미래의 암울함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주변과의 연결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나의 시야를 좀 깨보자는 거죠. 내가 겪는 어려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나만 혼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건 아니구나, 내 고통을 들여다봐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만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럴 경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내 친구가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줍니까?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 X를 찾아가서 내 친구랑 다시 잘해봐라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해줄 수 있는 거는 친구랑 같이 있어주는 거죠.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친구랑 같이 술도 마셔주고, 친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친구의 그 인생에 내가 끼어들어서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통은요, 극복 내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고통은 절대 극복할 수 없고 지나갈 수 없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거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은요, 병이라든가 죽음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혹은 아픈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케어하느냐고 정말 힘들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았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어이어이 이겨냈더라. 그리고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고통이 혹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예뻐지고 싶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죠. 더 성공하고 싶다. 성취에 대한 집착이죠.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관계에 대한 집착이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에 대한 집착이죠. 이런 집착들이 고통을 만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프면 그냥 아픈 거고 슬프면 그냥 슬픈 거라고요. 아프지 않아야 되고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 상황으로 겪는 첫 번째 고통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해석에 대한 이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고통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내가 혹시 스스로 만든 족쇄를 차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해보세요. 강남 아파트를 꼭 사야 한다. 인류대학에 꼭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주렁주렁 족쇄들을 차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족쇄 중에 하나가 나는 불행하면 안 된다. 이런 족쇄도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족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족쇄로 인해서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은 없어야 하고 불행한 감정도 없어야만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감정 세계가 불안, 그로 인해 일어난 불행한 일들, 또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기타 감정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요, 현재 나의 상황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라는 거죠. 시험 전에 내가 많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덜 해서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느끼는 감정 뭐예요? 굉장히 슬프죠. 애도를 하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나 행복, 이런 감정뿐만 아니고요, 불안, 두려움, 슬픔, 좌절, 이런 부정적 감정도 같이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인간다움의 일부이고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없애버리면요, 삶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기억나시죠? 기쁨이, 슬픔이, 불안이, 소심이 다 각각 역할이 있죠. 마지막에 흰색 빗줄기가 나와서 소리칩니다. 질투하는 나도, 분노하는 나도, 무기력에 빠진 나도, 기쁨에 차 있는 나도 모두 나의 일부다. 모든 감정은 정당하며 그 감정들이 모두 모여 나를 만든다. 내 안에 다양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불행을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은 내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절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불안이가 제어판도 엄청 잘 다루잖아요. 스킬풀하게 잘 다루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만들어내죠. 하지만 불안이는 실패합니다. 즉,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요, 억압할수록 커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안 돼. 이러면요, 빠져나가지 못한 감정이 어딘가에 맺혀 있다가요, 부적절한 순간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대신에 그 감정을 인정하고요, 이해하고 해소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정 조절이 가능해지거든요. 억눌리고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요, 언젠간 폭발하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참는 것이 버릇이 된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의 소통의 방법은 참거나 혹은 터지거나 두 가지 모두만 작동합니다. 계속 참다가 언젠간 터진다.
뭐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이나 불행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애야 된다, 뭐 이게 아니고요.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부정적인 일들을 그럭저럭 무난하게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